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야가 오늘 열리는 5개 부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격돌합니다. 국회 내 5곳에서 진행되는 각 청문회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짚어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류당하는 걸 즐기며 사는 부부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수사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호수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김호수가 방패막이 될지 뒤통수를 칠지는 추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팽배합니다. 군의 가혹행위와 오진으로 육군의 한 병사가 5개월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병사의 아버지는 군이 2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아들의 통증 호소를 묵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의 오찬제의를 단칼에 거절한 데 이어 코로나 백신 수급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갖습니다. 양당 통합 문제를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 내가 뭘 책임져야 하나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아직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 인선이 마무리가 됐고 더불어민주당도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이 되며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죠. 이런 가운데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동시다발적으로 격돌합니다. 해양수산부 박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국토교통부 노형욱,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가 그 대상인데 인물의 인지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번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야의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진 직후에 맞붙는 격돌이라는 점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낙마자가 나오게 된다면 민심 이반과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철통 방어에 나설 전망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양당 지도부 교체 후 치러지는 첫 공수 대결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었죠. 청문회 이틀 만이었는데 곧바로 문재인은 이날 오후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박범계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는데요. 그 후에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채택했고 역시 문재인은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됐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을 뛰어넘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4년 9개월간 10명, 노무현 정부 3명의 사례 역시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는 높은 당청의 지지율로 이런 독당과 독선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는 상황이 좀 다르죠. 지지율 최저치 신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는 시점에서 야당이 반대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인사를 전처럼 강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있을 청문회 대상에 오른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는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를 낙마 타켓으로 정조준한 모양새였으나 주말 사이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반입 의혹이 불거진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공세를 강화할 태세입니다.
오늘 있을 청문회의 핵심 포인트를 강추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개인 SNS입니다. 찻잔과 접시, 세트 같은 도자기들을 찍은 사진인데요. 2019년 12월 개업한 카페에서 이중 일부를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박 후보자가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당시 아내가 현지에서 일을 샀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분류해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왔다는 겁니다. 물론 외교관이든 아니든 외국에서 1년 이상 살다 귀국했고 물건이 실제 사용하던 것이면 자동차나 보석 같은 아주 고가품을 빼면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삿짐으로 들여온 물건을 판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세금 회피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취미로 벼룩시장 등에서 구입한 중고품, 집안 장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구입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다며 다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박 후보자는 공개 사과에 나서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밀수 의혹이라고 명명, 해양경찰청을 지휘하는 해수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도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터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 후보자는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총 13차례에 걸쳐 국내 주소를 이전해 위장 전입 의혹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과거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 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후보자 본인이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중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더해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국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외유성 출장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한층 가열된 상황입니다. 또 임 후보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명 열흘 전까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역대급 사례로 평가받는 일도 있습니다. 노형욱 후보자 아내가 작년에 벌금 20만 원을 냈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였습니다. 후보자 측은 우울증으로 인해 충동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국민들은 쉽게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경덕 후보자의 경우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이마트 간부가 관리하는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사례들이 청문회 전부터 속속 밝혀지며 이번 인사청문회의 후폭풍이 문재인의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나랏돈을 지원받아 참석한 해외 학회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딸을 4차례씩이나 데리고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딸들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임혜숙에게 빌붙어서 가족 해외여행을 간 것인데 이건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거지 근성이 있는 집안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3일 임혜숙 후보자와 28살 장녀, 23살 차녀, 그리고 남편인 인모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고수 4사람의 입출국 날짜 및 행선지가 총 4차례나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임혜숙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6년에서 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 원을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는데 해당 국가는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임혜숙 후보자 남편은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 이렇게 3차례 출장 기간 입출국 날짜와 행선지가 가족들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는 스페인과 뉴질랜드는 남편도 학회 참석 대상으로 연구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와이의 경우는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왕복 항공료, 식비 등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 말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임혜숙은 딸들과 남편이 임혜숙과 같은 호텔방에서 묵지 않고 다른 호실을 사비로 지출해 이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소식입니다. 김부겸과 그의 아내가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총 32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부겸이 3건, 부인이 29건이었는데 이 정도면 상습 체납자로 볼 수 있겠죠. 국민들에겐 세금을 그렇게 뜯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지들은 과태료조차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당시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7차례나 압류당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해드렸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동차를 압류당할 정도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이 심보는 대체 무슨 심보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 김부겸은 학창시절 자신은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최근 학교폭력 사태가 심각히 대두되는 상황에서 김부겸이 폭로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 미리 선수 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부겸은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 당연히 호녀라도 있었다. 중국 화교 출신들도 제법 있었고 이북에서 피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회고하면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 놓고 그렇게 부르며 놀렸다. 구슬치기 하면 구슬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짱꼴라는 중국인, 아이노쿠는 호녀라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김부겸은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놈들을 따라다녔다며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두루뭉실하게 말했습니다. 김부겸이 센 놈들을 따라다니기만 했는지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센 놈들이 한 못된 짓을 함께 했는지 이에 대한 여부는 피해자가 나와 폭로하기 전까지 물음표로 남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 지 2달 만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문재인에 의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방패막이 되어줄 인물은 추미애와 함께 법무부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문재인은 어제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 지난날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호수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양창수 위원장을 포함한 추천위원회 9명의 위원 모두를 박범계가 위촉했고 당연직 위원회도 박범계가 위촉한 전직 검찰 간부가 포함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와 각을 세워온 조남관 차장이 최다 득표를 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조남관 차장이 적임자로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상대로 박범계는 박범계답게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들을 차례로 모셔온 김호수를 문재인에게 올렸습니다. 박범계 입장에선 퇴임을 앞둔 문재인을 위해 향후 정권 수사에 대한 방패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했겠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검사, 이런 부분들은 박범계 발톱에 낀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다며 김 후보자 지명엔 보복성 검찰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당 의원은 김호수 후보자의 지명은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치수사의 최전선이 될 서울지검에 유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차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에 이성윤을 박아놓기 위한 이유도 한몫했다는 건데 이성윤이 만약 김학의 불금 사건으로 기소되고 지검장 옷을 벗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작전은 꼬여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김호수가 노무현을 수사했던 검찰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문재인이 그렇게 치켜세웠던 윤석열 전 총장도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중간에 그만뒀는데 김호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검찰청법상 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를 채울 경우 김호수는 문재인의 남은 임기 1년과
차기 정부의 첫 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뤄진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버금가는 다음 정부 초기에 이뤄질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호수 지휘 아래 이뤄질지 훗날이 벌써부터 참 궁금해집니다. 북한 공산당이 최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이적 표현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또 몇 마디 짓거리셨습니다. 북한은 히스테리적인 대결 광기, 비열한 책동이라며 우리를 비꼬았는데 얘네가 매번 이렇게 재밌는 논평 비스무리한 걸 내는 걸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 속한 한 정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사건건 참견을 하고 꼭 한마디씩 해대는지 정말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차피 문재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면 문재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일 최근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이 출판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상식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법조계와 보수 언론들은 그 무슨 보안법 위반이니 이적물이니 하고 법석 고화되며 히스테리적인 대결 광기를 부려대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도 해당 출판사에 대한 조사 노름을 벌여놓고 회고록의 출판과 보급을 막아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광기를 부려댔습니다. 여기서 조사 노름이라는 말이 참 재밌네요. 북한은 그러면서 출간을 막는 것은 태양의 빛을 가려보려는 반동들의 어리석은 객기, 파쇼적 망동이라며 민족과 인류에게 참다운 삶의 지침을 밝혀주는 대백과 전설을 지금껏 남조선에서 출판 보급되지 못한 것 자체가 민족적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책을 대한민국에서 출판하면 그 자체가 우리 민족적 수치여서 출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북한 측에 전달해주고 싶은데 정은희 오빠나 김여정 동생이 저희 뉴스를 봐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여정은 저보다 동생입니다. 한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북한에서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했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이 책을 총 8권짜리 세트 원전 그대로 출간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시민단체가 법원에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부는 회고록 출간을 목적으로 도서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또 문재인 입맛에 맞춰 단순히 수사 쇼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죠. 아직 당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직책명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정부 여당을 상대로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제 없이 밥만 먹는 게 무슨 의미냐며 문재인의 오찬제의를 거절한 데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국 검증을 다짐했는데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의 포부를 강혜국 기자가 전달해드립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선 투표에서 총 100표 중 64표를 받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당선 인사를 통해 결코 편협되거나 편향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가 당의 대표가 되고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앞장서겠다.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건 싸우고 지킬 건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권한 대행은 문재인의 오찬 제안에 밥만 먹을 순 없다고 거절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권한 대행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당선 직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문재인의 오찬을 제안받았지만 아무 내용도 없이 밥만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식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과의 협치 등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영수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기현 권한대행은 여당과 협의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꼽았습니다. 우선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당연히 따져야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부족한 백신 구입을 위해서 야당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백신 국회 사절단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합니다. 또한 김권한 대행은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은 책임대로 따지고 대책은 대책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오는 6일에서 7일로 예정돼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사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 국무총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대표가 됐거나 총리 뒤 다시 대표가 된 사람이었다며 당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에 내정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김권한 대행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범법자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와 같은 폭거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가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 등을 치르면서 잇따라 인사를 갖고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송영길 신임 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과 대변인의 이용빈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재선 김영호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고동락했던 고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의 아들로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참고로 송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 외통위원장인 송 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대변인에 임명된 초선 이용빈 의원은 전남대 의대 출신 의사로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당대표가 영입한 호남 영입 인재 1호 인사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21대 총선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기현 원내대표 당선과 취임 후 이달 3일 신임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 초선인 강민국 전주회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남 도의원 출신의 경남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의원이며 전에는 판사 출신 비례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전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20대 국회 비례대표였던 전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나경원 캠프에서 활동했고 현재 국민의힘 인천동구 미추홀 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아직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탄력은 받지 못하겠지만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되면서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권한 대행과 오늘 취임 인사를 겸한 첫 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선 양당 통합 문제를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4.7 보궐선거 때만 해도 조건 없는 합당을 공언했던 안철수 대표였기에 합당이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합당이 지연됨으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이 빠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김기현 신임 권한대행과 만남을 하루 앞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이날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음성 대역으로 구성해 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철수 대표의 말을 듣고도 합당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공개적으로 만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통합에 대한 생각이나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년 3월 대선 전에는 되지 않겠냐고 농담식으로 말을 한 것이지 대선 직전에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빨리 통합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지지층의 확장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대선에서 정권 교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제1야당의 지지층보다 훨씬 폭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견이 있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미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첫째는 이게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야권의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 그걸 위한 최선의 방법 찾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야권의 노선이 중도 실용 노선, 문제 해결 정치까지도 그러니까 한 미적 개혁 세력으로서의 노선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통합의 결과물이 혁신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5가지 키워드 유능, 도덕, 공정, 국민통합, 미래 이러한 5가지 커다란 키워드와 관련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제가 말하는 원칙 있는 통합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준비는 끝났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가운데 전당대회 전에 통합이 된다면 저희 국민의당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부정적인 분도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주자 포함해서 당 입장이 하나로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 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에 의뢰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 18%를 기록했는데 나 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이어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13.4%, 김웅 의원 7.3%, 홍문표 의원 6.3%, 조경태 의원 4.9%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들을 꼽지 않은 비율이 40.2%에 달했는데요. 없음 23.7%, 잘 모름 무응답 8.6%, 그 외 인물 7.9%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후보를 원하는 여론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1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6일 당대표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 조영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주 의원은 한 언론 매체에 출연해 혼자만의 힘으로 홍 의원의 복당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내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저도 복당에 힘을 보태겠다.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또 다른 논란을 부추겼죠. 바로 정치방역 논란인데 정부가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입니다. 작년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 집회와 총파업에 나섰는데도 정부는 자제를 요청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벽 설치 등으로 8.15 광복절과 개천절에 보수단체 집회를 원천 봉쇄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죠. 또 같은 날 동시에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와 민노총을 대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한창인데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밀어붙이다가 의료계와 정면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정권의 정치 방역은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민노총이 지난 1일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겠다며 서울, 여의도 등 40여 곳에서 30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9인 이하가 참석하는 쪼개기 집회 및 거리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인원 9명 이하를 준수하고 행진 시 대열 사이 70m 간격을 둬야 한다는 등의 제한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은 LG 트윈타워 앞에서 본 행사를 열면서 9명 제한 규정을 어기고 100명 가까이 모인 상태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뒤 간격을 1, 2m 정도 띄워앉긴 했지만 규정된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민노총 조합원들은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 이에 경찰은 주최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판하는 여권 인사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수시민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말했던 김부겸은 혹시 이들 민노총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3월 4일 사퇴했으니까 근 2달째 자맹 중이죠. 자맹 중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관련한 뉴스는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측근에 의해 또는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대더라라는 형태의 보도와 언제 정계에 등판할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 정치권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분석과 추측성 보도들이 전부일 뿐 윤 전 총장이 직접 명확한 의사를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자, 때문에 윤석열과 관련해 난무한 언론 보도를 여러분께서 좀 걸러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현재 우파 진영에선 윤 전 총장이 보수 진영에 발을 딛기 위해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 적폐청산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수사권을 휘두른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입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과 소통하고 있다는 한 인사는 윤 전 총장이 김용판 의원의 국정원 댓글 수사 사과 요구에 당 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넘기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뭘 책임져야 하나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최순실 특검팀 파견 검사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박 대통령 탄핵은 국회 표결과 헌재 결정을 통해 처리됐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엄호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명예훼손죄는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또는 문재인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했다는 추측이 가능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제2의 정의당이 문재인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정의당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드는 첫 사례가 될 듯합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어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해야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독재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대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중국보다 미국이 더욱 중요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중국에 대한 평균 호감도 3.5점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미중 갈등 하에서 한국인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는 20세 이상 남녀 1,010명이 참여했는데요. 이 결과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6.8점, 중국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3.5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20대의 평균 호감도는 6.9점이었고 30대는 7점이었는데 2030 세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인 호감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7%였던 반면 중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9%에 그쳤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5.9%였고 중국은 16%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 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나그네님께서 한명숙,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지. 뇌물 받고도 오리발 내밀며 살아왔으니 이념에 종속되어 자신의 사상에 충실했을지는 모르나 적어도 깨끗하게 살지는 않았지. 역겨워. 라며 자서전을 펴낸 한명숙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명숙 구하기 작전만 보고 있어도 역겨운데 한명숙이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자서전까지 낸다고 하니 저는 이런 제목의 책을 쓰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역겨울 순 없다. 다음으로 맨방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새로 임명되는 장관의 가족 중 도둑년, 밀수 수입 장사치, 공금 가지고 딸년들 해외 관광시키는 년, 다양하네. 전과자 총집합체다. 이게 나라? 맹방님, 이게 나라는 맞긴 맞는데요. 문재인이 말한 대로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입니다. 문재인이 다른 공약은 못 지켜도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공약 하나만큼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그네님과 맨방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